얼마 전에 아내가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몸이 조금 약한 편인지라 입덧도 심한 편이었고 그래서인지 만삭 때도 유독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저희 집에 자주 오셔서 청소도 해주셨고 음식도 만들어주고 가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이전보다 더 잘 먹고 지내게 되었었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부부관계를 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임신 중에도 관계가 가능하다곤 하지만 아내가 질색을 하더군요. 그리고 항상 피곤해해서 기회가 없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아내가 잠이 들면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향해서 그곳에서 혼자 욕구를 풀곤 했지요. 그러다 아내의 출산일이 가까워지자 장모님이 아예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장모님이 정말 열심히 집안일을 도와주셔서 덕분에 아내와 둘이 살 때보다 집안이 더욱 깨끗해졌고 먹는 것도 더욱 풍족해졌습니다. 물론 저는 고맙고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장모님께 용돈도 두둑히 챙겨드렸고 아내도 임신 중에 장모님과 있으니 심적으로 엄청 편해하더군요. 장모님은 출산 이후에도 애를 봐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된다고 말을 했지만 아내가 적극 찬성을 하였고 결국 매달 얼마씩 돈을 드리기로 하고 장모님이 도와주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장인어른도 사별을 하신지라 안 계시니 별다른 문제도 없었죠. 그런데 장모님이 비싼 산후조리원을 취소하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아내는 조리원을 강력하게 원했습니다. 조리원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저는 휴가를 내고 대기했습니다. 그리고 진통이 오기 시작하자마자 병원으로 향했죠. 물론 장모님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빨리 나오지를 않다가 결국 첫 진통 후 거의 하루 만에 아이가 나왔습니다. 탯줄을 자를 때는 사실 얼떨떨해서 별다른 감정도 없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정신없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병원에서 며칠 입원을 하게 되었고 장모님께서 옆에 있어 주시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혼자 집안에 있으니 뭔가 많이 허전한 느낌이었죠.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혼자 있는 자유시간이기도 했지만 첫날은 아기와 아내가 계속 신경이 쓰였죠. 그리고 둘째 날이 되자 슬슬 혼자 집에 있는 게 심심하더군요. 그래서 컴퓨터에 숨겨놓은 동영상들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으니 눈치 안 보고 영상을 마음껏 즐겼죠. 그리고 아내는 병원을 나와 조리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리원에서는 면회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함께 자는 것도 안 되더군요. 산모의 안정을 위해서라는데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장모님과 함께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집에 오자마자 제 저녁을 차려주셨고 덕분에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장모님이 빨래와 청소를 하셨고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옆에서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빨래도 널고 쓰레기도 버리고 청소기도 돌렸지요. 그랬더니 일찍 집안일을 끝내고 장모님과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드렸고 장모님은 당연히 할 일이라고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려고 누웠더니 뭔가 허전한 기분이었습니다. 문득 동영상이나 보고 잘까 싶었지만 하지만 장모님이 집에 계셨기에 어제와 같은 자유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려고 했지만 아쉬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 더 보고 싶더군요. 어쩔까 고민을 하다가 한 번만 보고 자자 싶었고 그래서 조용히 일어나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장모님은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있는 방으로 조용히 가서는 조용히 컴퓨터를 켜고 동영상을 찾았습니다. 소리가 날까봐 이어폰도 끼고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들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그래서인지 이상하게 더 스릴이 있었죠. 영상은 뻔한 내용이지만 볼 때마다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몰래 봐서 그런지 그날따라 더욱 집중해서 영상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클라이막스에 이르렀을 때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장모님이 문을 조용히 열어보신 것이었죠. 그때 마침 저는 마지막 과정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그대로 장모님께 보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장모님도 그 모습을 보시고는 순간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저는 황급히 바지를 올리며 몸을 숨겼지만 하지만 이미 모든 걸 보여버린 이후였죠. 그 순간에는 식은땀이 흐르더군요. 설마 장모님이 다시 일어나실 줄은 몰랐으니까 말이죠. 문을 잠그지 않은 것도 후회가 되었고 앞으로 장모님을 어떻게 봐야 하나 싶었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몰래 출근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이미 일어나 계시더군요. 그리고 제게 잠깐 기다리라시며 식사를 차려주셨습니다. 장모님도 제 눈을 똑바로 못 보시더군요. 저도 정신없이 후다닥 밥을 먹고는 출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퇴근을 하고 조리원으로 갓딸과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오게 되었죠. 저는 차 안에서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는데 장모님이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어제는 너무 놀라서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다고 하셨죠. 저는 오히려 제가 죄송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남자가 그럴 수도 있다고 하셨고 그러면서 아내와 자주 관계를 하는지 물으시더군요. 저는 솔직히 아내가 저를 거부한 지 꽤 되었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여자가 임신하면 그게 싫을 수 있다며 이해를 좀 해주려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어떻게 장모님을 봐야 하나 싶었는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니 술술 말이 나오더군요. 은밀한 이야기까지 모두 장모님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장모님께서 먼저 술을 꺼내시더군요.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셨고 장모님은 저희 욕구불만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바람을 피지는 말라고 하시더군요. 아내도 몸을 회복하면 관계를 거부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죠. 참기 힘들면 지금처럼 동영상 보면서 풀라고 하시더군요. 원하면 잠깐 자리를 비워주시겠다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는 술을 마셨습니다.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장모님이 있는데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장모님이 알고 있다 생각하니 더 부끄럽더군요. 담담하게 상담을 받듯 대화를 나누었지만 사실 속으로는 엄청 쑥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어제 봤던 영상들이 자꾸 떠올랐죠. 자연스럽게 장모님과 영상에서 봤던 배우가 겹쳐졌습니다. 장모님도 혼자가 되시고 오래 직장 생활을 하신 분이라 나이에 비해 관리를 잘하신 분이었죠. 그저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어제의 난감함을 잊고 기분 좋게 술을 마셨습니다. 장모님도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긴장을 많이 하셨더군요. 어제의 일은 장모님 본인의 실수라고 생각하셨지요. 그래서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 술까지 꺼낸 것이었죠. 다행히 이야기가 잘 풀리면서 긴장이 풀어졌고 술을 제법 많이 마셨는지 취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장모님도 자리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죠. 술을 오랜만에 마셔서 그런지 조절을 못하신 것이죠. 장모님이 비틀거리며 몇 번이나 쓰러질 뻔하셨는데 저는 장모님을 화장실까지 부축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서도 몸을 못 가누시더군요. 그런 민망한 모습을 모두 눈으로 보게 되었죠. 그리고 방으로 모시고 가서 방에 눕혀드리자 장모님은 거의 기절하듯 잠이 드셨습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지 저도 그대로 쓰러져 버렸죠. 잠깐 쉰다는 게 그대로 기절하듯 잠이 들어버렸고 그리고 아침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곁에서 누군가의 체온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슬쩍 눈을 떠보니 장모님이었습니다. 그 상태로 장모님과 엉켜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재워드린 것은 기억이 나는데 그 이유가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때 장모님도 제 기척에 눈을 뜨시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엄청 크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저보다 더 기억이 없으셨습니다. 불안하신 표정으로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시더군요.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 제가 여기서 잠이 들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렇게 방에서 나오고 나서 장모님은 어제 술을 마시고 실수한 것 같다고만 하셨습니다. 우리 둘 다 술이 너무 취했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제의 일에 대해서는 서로 그렇게 정리를 했지요. 하지만 여전히 미묘한 어색함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밤에 몰래 다시 동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이 집에 계신데도 컴퓨터 방에서 영상을 보았죠. 장모님이 주무시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왜인지 문을 잠그고 싶지도 않더군요. 그리고는 장모님 관련 동영상만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상하게 되었죠. 미쳤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랑 빨리 관계 회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대학교 후배인 아내와 결혼하여 귀여운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여신으로 통하던 아내는 여전히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씨도 너무 착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자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생을 뒤흔들어 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아내와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30대 중반에 들어선 아내는 좋은 엄마이자 아내이고 그리고 여전히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여자입니다. 아이를 낳았지만 몸매도 여전히 날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관계를 가지곤 했는데 주로 제가 아내에게 요구하는 편이었고요. 천사 같은 아내가 기꺼이 받아주는 입장이었죠. 저는 그런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물론 임신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고 둘째가 생겨도 괜찮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피임을 하지 않고 관계를 가졌습니다. 매번 피임 없이 관계를 가졌지만 이상하게도 40살에 가까워질 때까지 몇 년간 둘째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와는 아들 하나만 잘 키우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관 수술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렇게 예약을 하고 병원에 갔는데 둘째가 잘 생기지 않은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정자 검사를 권하더군요. 그래서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괜한 짓을 했나 싶었지만 다음날 병원에서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정자증이신데 정관 수술을 하시겠습니까?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도 검사를 해봤습니다. 세 군데 병원에서 같은 결과를 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저는 무정자증이 확실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아들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허니문 베이비를 가졌다고 엄청 기뻐하며 축복 속에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게는 정자가 없다고 하니 내 아이가 아니다라는 생각. 며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후천적으로 무정자 생길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그날 잠든 아들의 머리카락을 몇 가닥 잘랐습니다. 머리카락은 유전자 검사기관에 보내졌고 친자 확인을 위해서였습니다. 아내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고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초조한 마음을 감추기 어려웠고 아내도 아들도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 있냐는 물음에는 회사 일이라 답했습니다. 괜히 미안했습니다. 그래, 아닐 거야. 지금이라도 취소해야 하나? 아내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떠난 화살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 믿기 힘든 결과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아들은 제 아들이 아니라는 결과였습니다. 결과지를 받아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모두 무너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좌절감은 아내에 대한 분노가 되었습니다. 절대로 그럴 리 없다고 믿었던 아내였습니다. 나만 바라보고 살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것이라니. 배신감과 충격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결과가 거짓이길 빌었습니다. 그녀가 그럴 리가 없어. 이런 천사 같은 아내가 왜 돌아니?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혼란의 시간이 찾아왔고 아내는 여전히 저를 위로하려 했었지요. 하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놈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 후 미친 듯이 아내의 전화기를 살펴보았고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에서 불길한 이름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전남친이자 제 대학 동기인 녀석이었습니다. 당시 아내와 헤어지고 해외로 유학을 떠났던 녀석입니다. 녀석과 헤어지고 아내는 무척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아내에게 끈질기게 구애했고 아내와 그대로 결혼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녀석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녀석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고 하나씩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증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아내의 전화기에 도청 어플을 설치하고 그리고 녀석과의 대화 내용은 모두 캡처를 했습니다. 아내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른 척 행동을 하면서 감정을 진정시키고 아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내의 표정에서 불안감이 보였습니다. 초조하게 전화기를 보는 모습도 가끔 보였고요. 뭔가 있구나 의심은 깊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내는 결국 그 녀석과 만남 약속을 잡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 모르게 휴가를 냈고 아내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외출을 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향한 곳을 미행에 따라갔고 그 녀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온몸의 떨림이 진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그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남녀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여긴 어떡해? 아내가 크게 놀랐고 그 녀석도 당황했죠. 녀석은 제게 아는 척을 했습니다. 순간 녀석을 때리고 싶었습니다. 오빠, 내가 집에 가서 설명할게. 그냥 우연히 만난 것뿐이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줘. 그 착한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애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녀석의 얼굴에 주먹을 날려버렸습니다. 카페는 난장판이 되었고 경찰이 와서야 멈출 수 있었습니다. 녀석은 이미 돌아갔고 아내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내는 변명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녀석과의 관계는 부존만 했습니다. 그때 이미 마음 정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조용히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아내는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놈의 아이냐 따질 기력도 없었습니다. 제 물음에 아내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이라도 해주길 원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아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없이 아내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날 아내는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는 끝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녀석이라고 확신을 해버렸고 나의 행복한 가정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들이 미친 듯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 아이가 아니라며 밀어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건 사람은 그 녀석이었습니다. 정말로 나는 아니다. 이제 상관없다. 너 혹시 아무런 이야기 못 들은 거냐?
녀석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녀석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고 안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지만 하지만 무슨 미련해서인지 녀석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녀석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랑 헤어질 때 다른 선배에게 몹쓸 짓을 당했었다. 녀석과는 그 일로 헤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얘도 휴학을 했었던 기억이 났고요. 같은 과 2학번 선배였습니다. 싸가지 없는 부잣집 도련님의 전형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녀석이 그동안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으로 다시 협박을 한 모양이더라. 그것도 너네 결혼식 직전에 그 선배는 찍어두었던 사진으로 협박을 했고 결혼 준비 중이던 아내를 다시 협박했다더군요. 나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때 울면서 도와달라고 하더라. 너한테 신부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말할 수 있었겠냐. 우리는 잠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때 아내가 저에게 파혼 이야기를 꺼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내를 설득하고 달래서 결혼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나쁜 놈이 아내에게 다시 연락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도움을 구하고자 모든 상황을 알고 있던 친구놈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봤던 그날도 그 문제로 상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너랑 진심으로 잘해보려 했다더라. 친구의 말에 저는 눈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간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내 역시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만에 아내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는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저도 전화기를 붙잡고 울기만 했습니다. 아들 한번 볼 수 있을까? 제 이야기에 아내가 더욱 우열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내는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처갓집 앞 공원에서 모처럼 아들을 만났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아이를 안아보았습니다. 아내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야기 다 들었어, 여보. 미안해요. 아내는 고개를 떨구고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말을 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와. 아내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내는 스스로 떠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붙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우리 집이잖아. 아내가 다시 무너지며 우열했습니다. 나는 그런 아내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참으로 가여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계속 설득했습니다. 아내는 아침에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나는 일이 있어서 며칠 있다가 들어갈 거야. 그러니 집에서 기다려. 아내를 안심시키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PC방에서 그 인간에 대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흔적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자 아버지 덕분에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살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녀석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마트에서 야구 배트도 한 자루 샀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놈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습니다. 녀석은 지인들과 회식 자리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저는 가게 밖에서 놈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녀석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술에 취한 녀석이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대로 달려가 그를 처벌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처럼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잠시 머뭇거리는 동안 녀석이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놈은 술에 취한 모습으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너 이 새끼, 여긴 어떡해? 놈의 짜증 어린 표정이 보였습니다. 이를 악물고 야구 배트를 들었지만 하지만 바보같이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그때 놈이 옆에 있던 의자를 제게 던졌고 저는 놀라서 뒤로 벌렁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쫓아가려 했지만
하지만 놈은 이미 저만치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근처에 세워둔 차에 올라타더니 그리고 그대로 저에게로 차를 몰아왔습니다. 상황이 역전이 된 것이었지요. 저는 겨우 옆으로 몸을 날려 차를 피했는데 창문 사이로 놈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대로 차를 몰고 멀어져 갔지요. 너무 비참한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복수 하나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제 스스로가 비참하게 느껴졌었습니다. 역시 복수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골목 구석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이 아직 안 끝났어요? 아니 좀 이따가 들어갈 거야. 집으로 돌아가니 적막하던 집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아들이 뛰어왔고 아내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무릎의 상처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칠칠치 못하게 넘어져서 그래. 잠시만 있어봐요. 아내는 약을 가지고 와서 처치를 해주었습니다. 한바탕 소란이 있었지만 그런 소란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정신없이 골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익숙한 향기에 눈을 떴습니다. 그제야 아내가 집에 돌아온 것이 실감이 났습니다. 그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보기 싫은 이름이 보였습니다. 아내의 전남친인 그 친구였습니다. 너 뉴스 봤냐? 그 녀석 말이야. 친구의 말에 뉴스를 보자. 뉴스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바로 그 선배였습니다. 우리 가족을 갈라놓았던 그 녀석이 죽은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허무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여보, 아침 식사 차려놨어요. 아내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를 지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내가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여보, 그거 결과가 잘못된 거래네. 유전자 검사 결과 말이야. 아내가 크게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사지가 바뀐 거래. 그래서 우리 아들은 100% 내 아이래. 아내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우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막 깨어난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이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꼭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이렇게 닮았잖아. 내 웃음에 아내는 더욱 크게 오열을 했습니다. 친구에게도 말 못할 비밀스러운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결혼을 하고 30대 초반에 이혼을 했습니다. 전처와는 장기간 연애를 했고 그래서 결혼 생활이 순탄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연애는 상상이었고 결혼은 현실이었습니다. 연애 때는 몰랐던 것들이 결혼 생활하면서 하나, 둘씩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용변 후 경기 뚜껑 처리 문제, 치약 짜는 문제 등 매사에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물론 부부끼리는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고쳐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처는 항상 본인 위주로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게다가 고부 간의 갈등, 장서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둘 사이는 점점 안 좋아졌고 나중에 전처는 바람까지 피우다가 들켰습니다. 어차피 결혼 유지 기간도 얼마 되지 않았고 돈도 그렇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 이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처는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소송을 걸었고 그것 때문에 2년에 가까운 시간을 정말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정말 부정적이게 되었고 지금도 평생 다시는 결혼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혼을 하고 처음에는 여자를 만나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사귄 전처랑도 트러블이 잦았던 것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었고, 전처와 오랜 기간 사귀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다 보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몇 년 만에 혼자라는 게 좋아서 혼자 하고 싶었던 걸 다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자 생각이 날 때는 혼자서 위로를 하거나 돈으로 여자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런 삶에 현타가 왔고 연애는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나이가 아직 젊어서 풀지 못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여만 갔습니다. 요즘은 어플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처럼 이혼 남녀들이 많은 어플이 있는데 그곳에 가입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어플이 그렇듯 남자는 돈을 내야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어차피 혼자 살다 보니 돈을 쓸 때도 많이 없어서 현금 결제를 했습니다. 이 어플이 좋은 게 사진도 있고 각자가 원하는 상대방의 조건, 성격, 지역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처음에 며칠간 매치되는 여성들은 얼굴이 정말 아니거나 얼굴이 괜찮은 분들은 기독교, 먼지업, 흡연을 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만남을 해야 하나 하고 생각하던 차에 괜찮은 여성분이 보였습니다. 슈퍼 오케이라는 돈이 많이 드는 시스템을 사용해서 쪽지를 보냈고 다행히 여성분이 수락을 해서 연결이 되었습니다. 며칠간 연락을 주고받다 시간을 정해서 만났습니다. 사진에는 정말 예쁘게 보였었습니다. 단아한 얼굴에 조신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플 보정을 어느 정도 감안하기는 했지만 직접 만나보고 많이 실망하기는 했습니다. 사진이랑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는데 대화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애프터를 했고 그렇게 사귀기로 했습니다. 같이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하고 안기도 하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궁합이 썩 잘 맞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돈 주고 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하나 있었고 육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잘 나지는 않았습니다. 전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갈 때만 시간이 돼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보통 2주에 한 번 데리고 갔는데 저는 2주 동안 참은 걸 한 번에 다 풀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자신을 파트너로만 생각하냐며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남녀 사이에 앉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녀는 밖에서 데이트를 더 원했습니다. 저도 밖에서 데이트를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만났을 때 몇 번이라도 더 앉기를 바랬는데 그녀는 제가 그녀를 앉기 위해서 만나는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자를 잘 앉지 못하거나 능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녀도 막상 안기면 정말 울부짖으면서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안기는 것에 또 회의적이니 저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친한 친구가 집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그 친구랑 술도 먹고 그 친구네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 재수씨는 나이도 어리고 정말 예뻤습니다. 친구 아내는 우보다 7살이나 어렸습니다. 게다가 성격도 애교 많고 싹싹해서 그 친구네 집에 갈 때는 항상 재수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서 갔습니다. 친구 결혼식 때 얼핏 뵙기는 했는데 친구 장모님은 정말 미인이십니다. 나이도 많이 젊어서 저랑 몇 살 차이 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재수씨 아버님이 재수씨 어렸을 때 재혼을 한 것이었고 친엄마랑 다름없이 재수씨를 키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장모님은 친구 아내보다 21살밖에 많지 않았고 우리보다 14살밖에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부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몸도 날씬하고 잘 꾸며서 그런지 저랑 5살 정도밖에 차이 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부터도 친구네 신혼집에 가끔 가기는 했습니다. 친구가 결혼한 후 1년 정도 후에 친구 장인어른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친한 친구이기에 장례식장에 가기도 했고 발행날에 운구도 도와주고 친구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몇 주 후에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장례식 때 도와준 걸 자신의 장모님이 너무 고맙게 생각해서 친구 집에서 밥 한 끼 먹자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장소는 비록 친구 집이었지만 친구 장모님이 손수 음식을 해주셨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랜 기간 주부로 지내셔서 그런지 정말 음식 솜씨가 뛰어나셨습니다. 결혼식 때 잠깐 뵙고 장례식장에서 초췌한 모습만 봤는데 그날 친구 장모님을 보니 정말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친구 아내도 예뻤지만 친구 장모님은 정말 아름다우셨습니다. 사위 친구니 저를 사위처럼 대해주시기는 했지만 저는 약간 여자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친구는 예쁜 아내도 있고 젊고 아름다운 장모님도 있다는 게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고 몇 년 지났을 때였습니다. 친구는 그 사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돌이 지나자 재수씨가 복직을 해야 해서 장모님이 집에 와서 봐주신다 했습니다. 친구 아들이 너무 어릴 때는 한 번도 찾아가지 못했지만 돌잔치를 기점으로 친구도 시간이 많아져서 종종 밖에서 보기도 했고 2차로 친구네 집에 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이가 아직 어리니 조심스럽기는 했는데 재수씨도 저를 좋게 보고 있었고 친구 장모님도 저를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항상 갈 때는 재수씨와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도 사가지고 가거나 배달을 시켜주었고 아직 어리지만 조카 용돈이나 선물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너무나도 환대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사위 친구다 보니 어색한지 장모님은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같이 술 한 잔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도 술을 좋아하시는데 손자 때문에 많이는 안 드셨지만 그래도 맥주 몇 잔씩 드시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결혼 생활이나 연애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며 혼자 사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순간 친구를 통해서 반찬도 보내주시고 더 자주 초대해주셔서 저녁을 대접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럴수록 친구 장모님이 너무나도 괜찮아 보였고 얼굴을 자주 봐서 그런지 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친구와 트러블이 많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장모님은 너그럽고 인자한 성격으로 저의 스트레스를 보듬어 주셨고 그럴수록 점점 친구 장모님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이라서 편하게 입고 화장도 많이 하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여자친구 외모와는 비교가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틈만 나면 친구에게 연락해서 친구네 집에 놀러 갔고 그러다 보니 더 자주 보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와는 결국에는 헤어졌습니다. 어차피 앉는 것도 눈치 보면서 안아야 하는데 데이트 비용은 또 제가 거의 다 내야 했기 때문에 돈을 써서 젊고 예쁜 여자를 만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친구 장모님이 한번 자리 잡고 나니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친구 장모님을 따로 만날 기회가 없었고 항상 친구나 재수씨와 함께 봤기 때문에 제 마음을 표현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연락처를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가끔 안부식으로 몇 번 연락을 한 게 다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친구가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며칠 해외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에게도 같이 가자고 했지만 새 식구 오붓하게 다녀오라며 자신은 좀 쉬기도 하고 친구들도 만날 거라고 했다 했습니다.
저는 그게 기회라고 생각해서 따로 친구 장모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여행을 간다고 한 날 연락을 했습니다. 친구 여행 가서 혼자 계시느라 심심하지 않으시냐? 그동안 저에게 대접을 잘해주셔서 한번 대접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스케줄이 좀 있다고 하셨고 스케줄 없는 날에 그런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셨습니다. 친구 장모님이 먹고 싶다는 메뉴를 검색해서 일부러 차로 몇십 분 가야 하는 괜찮은 맛집을 알아봤습니다. 장모님도 좋다고 하셨고 제가 차를 몰아 장모님을 태우러 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동안 친구 집에서 편한 모습만 봤었는데 외출을 한다고 꾸민 장모님을 보니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누가 보면 정말 40대인 줄 알 정도였습니다. 물론 저를 사위 친구로 생각하시고 편하게 나오신 거였지만 저는 꾸민 그녀를 보자 첫 데이트 마냥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우리는 드라이브도 하고 남한강이 보이는 분위기 좋은 곳에서 맛있는 밥도 먹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녀와 더 있고 싶어서 뷰가 좋은 카페에 가서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장모님은 이제 손주도 컸고 어린이집 등 하원은 친구나 재수씨도 할 수 있으니 이제 슬슬 친구네와는 따로 살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친구 부부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같이 살기를 원한다며 아마 혼자 지내 자신이 걱정돼서 그런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이 친구네 집에 계속 있으면 솔직히 저에게는 전혀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는 맞장구 쳐주는 것처럼 이제 장모님도 따로 사시면서 장모님 인생을 즐기라고 말했습니다. 장모님도 저랑 얘기가 통한다며 좋아했습니다. 장모님을 친구네 집에 바래다주고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술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다음날 아침부터 친구들과 스케줄이 있다며 거절하셨습니다. 며칠 안 남은 친구네 여행 기간에 시간 되실 때 있냐고 물어봤지만 간만에 혼자 있는 기간이라 스케줄을 다 잡아놨다며 친구 부부가 여행 끝나고 돌아오면 집으로 한번 와서 함께 마시자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아쉬웠지만 계속 들이대면 거부감이 들까봐 쿨한 척 그녀를 돌려보냈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니 너무나도 아쉬움이 남았고 장모님을 생각하며 스스로 위로를 했습니다. 그 후로 몇 개월, 친구네 집에 몇 번 갔고 친구 장모님을 보면서 애틋한 감정은 점점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네 집에 갔을 때 장모님이 보이지 않으셨고 친구는 며칠 전부터 따로 나가서 사신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장모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가 사신다는 얘기 들었다며 괜찮으시냐고 안부를 물어봤고 장모님은 손주가 눈앞에 아른거리지만 시간적 여유도 있고 육체적으로도 편하다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시간 될 때 같이 식사하자고 했고 그 후로 연락을 더 주고받다가 결국 만나게 되었습니다. 몇 주 만에 만나는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첫 데이트 때보다 더 아름답게 입고 왔고 그 모습에 눈에서 하트가 뿅뿅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고기집에 가서 한우를 먹으며 술을 한잔 했습니다. 그녀는 다음날 스케줄이 없다며 오랜만에 술을 실컷 마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고기질이 좋으니 술은 술술 들어갔고 장모님도 저도 술에 좀 취했습니다. 장모님은 은근히 제 마음을 알고 있다는 표현을 하면서도 자신이 나이도 있고 관계가 친구 장모님이니 그런 생각은 접으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 소리에 처음에는 당황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지만 나이가 뭐가 중요하고 그리고 비밀로 하면 관계가 뭐가 중요하냐며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끝이 날 거면 제 마음이라도 고백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술이 좀 과했다며 일어서자 했고
그렇게 그녀를 택시에 태워 돌려보내고 가슴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혼 후 정말 좋아한 첫 여자였는데 친구 장모님이라는 이유 때문에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친구 장모님이 아니었다면 만남조차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핑계로 이렇게 까이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게 몇 주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술에 취해 그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정말 좋아하고 잊으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된다고 한 번만 더 만날 수 있냐고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며칠간 연락이 없다가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고 그녀의 집 근처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다시 만난 그녀는 여전히 예쁘고 아름다웠지만 표정은 조금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술만 마셨습니다.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슬펐고 저는 마지막으로 제 진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마음을 안 받아줘도 좋고 안 받아준다면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진심 어린 제 말이 통했는지 그녀는 조금씩 미소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킨 술 안주도 다 떨어져서 자리에서 일어나자고 말했더니 그녀는 장소를 옮겨서 맥주 한 잔 더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가 마지막 자리일 줄 알았는데 그녀의 반응에 놀랍기도 하고 좋기도 했습니다. 맥주집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전 술집에서와는 다른 그녀의 표정과 몸짓이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그녀도 저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녀는 저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맥주 500세제곱센티미터를 몇 잔이나 먹었고 정말 술이 많이 취했습니다. 중간중간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정신을 차렸을 때 우리는 그녀의 집에서 서로를 안고 있었고 그렇게 우리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날 그녀의 집에서 늦잠을 자고 숙취로 머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그녀를 안았던 것이 문득문득 떠오르기도 했고 그토록 원했던 그녀를 안았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거실에 나가보니 그녀는 벌써 북엇국을 끓이고 있었고 우리는 말없이 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제가 어젯밤 이야기를 꺼냈고 그녀가 대답해 주었습니다. 사실 어제 술집에 나갈 때만 해도 제가 싫지는 않았지만 사위 친구랑 사귈 수 없으니 거절을 하려고 했다 했습니다. 하지만 제 고백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그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다고 합니다. 아직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 맥주집에 간 건데 저의 대화와 생각에서 자신도 확신이 섰다며 술에 취한 저를 꼬신 건 자신이라며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역시 젊어서 그런지 어젯밤 정말 대단했다며 칭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을 아는 건 기억이 나지만 전체가 기억이 안 난다며 다시 한번 앉자고 했고 장모님도 좋다고 해서 우리는 2차전에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의 모든 걸 천천히 느꼈습니다. 장모님은 동안인 얼굴만큼이나 몸도 탄력이 있었습니다. 얼굴도 몸도 50대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40대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습니다. 장모님은 50대의 연륜에 맞게 노하우가 정말 쩔었습니다.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을 안는 내내 짜릿한 느낌을 느꼈습니다. 장모님도 저와 궁합이 잘 맞는다며 좋아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녀는 우스갯소리로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며 물 나올 때 노를 마구 저으라고 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면 그녀의 혼이 나갈 정도로 울부짖으며 소리를 질러댈 정도로 그녀를 열정적으로 안아줍니다. 그렇게 그녀와 비밀스러운 관계가 된 지 1년여가 되어갑니다.
친구도 재수씨도 우리의 사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구 말로는 자신의 장모님이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은데 혼자 쓸쓸하게 계신 것보다 그게 좋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장모님 애인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장모님이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저라는 것을 친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끔 친구를 보면 사위라고 여겨지고 재수씨를 보면 딸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리고 그녀도 주위에 얘기를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재혼을 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원하고 있고 여전히 궁합도 잘 맞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서 모성애도 느끼고 있고 사랑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녀도 제가 귀엽고 사랑스럽다며 항상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앉는 것도 너무 좋다고 말해줍니다. 사랑에는 나이도 없고 국경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와 저의 나이 차이는 전혀 문제될 게 없고 비밀만 잘 지키며 사랑한다면 관계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녀도 서로에게 푹 빠져 있고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사랑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이 손가락질할 관계이지만 저도 혼자이고 그녀도 혼자인데 그런 게 문제가 되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 채널 가끔 보는데 여기에는 저보다 훨씬 더 위의 인생 선배님들이 많으신 걸로 보입니다. 선배님들 인생 정도 되면 지금 제 현실에 대해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사랑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녀의 말대로 물 들어올 때 노저어야지 나중에 물도 안 들어오거나 노저을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녀는 요즘도 장마처럼 물이 많이 들어오고 저도 힘 좋고 노를 젓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도 기회가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다른 이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지 않는 법. 저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저녁에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바를 하러 갈 때면 자전거를 타고 나와서 알바를 하러 가요. 알바하는 곳이 집에서 자전거로 20분 거리에 있는데 돈도 아낄 겸 운동할 겸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그날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자전거를 타고 알바를 하러 가고 있었어요. 그날은 제가 좀 늦은 날이라서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에 조금 빠르게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났어요. 골목에서 나오는 차를 제가 늦게 보고서 뒤늦게야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차 옆쪽을 밟고 말았습니다. 차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벤츠나 BMW가 비싸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하필이면 박은 차가 벤츠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넘어지면서 다쳐서 아픈 거는 생각도 안 들고 와, 나 어떡하지? 미치겠다. 이거 벤츠 아닌가? 내가 지금 벤츠를 박았다고? 이러면서 제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차주분이 내리셔서 저는 너무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다치셨어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골목에서 나오는 걸 못 봤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미치겠네. 그쪽은 안 다쳤어요? 네, 저는 괜찮아요. 차가 그렇게 해서 어떡하죠? 너무 죄송합니다. 일단 내가 바쁘니까 연락처 줘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네, 여기요. 연락 주세요. 너무 죄송합니다. 차주분은 떠났고 저는 쩔뚝거리는 다리를 끌고 자전거를 다시 집에다 놓고 택시를 타고 알바를 갔습니다. 알바를 가는 내내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으니 눈앞이 까마득했습니다. 돈 없어서 알바를 하며 대학 다니고 있는데 제가 그 수리비를 어떻게 마련을 해야 하나는 생각에 굉장히 우울해졌어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하소연을 했는데 친구도 너무 걱정을 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안 다쳤는지 먼저 걱정을 하기는 했지만 역시나 제가 박은 차가 벤츠라는 소리를 듣고 친구도 많이 놀라서 수리비 걱정을 엄청 했습니다. 그냥 지하철이나 타고 갈 걸 괜히 자전거를 타고 다녔나 싶고 사고를 낸 제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바쁜 일이 있다며 가서 그런지 당일에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괜히 더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수업이 끝나고 학식 먹으러 가는 길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 그 사람인가 보다 싶었어요. 네, 여보세요? 아, 어제 자전거 타셨던 분 맞죠? 네, 맞아요. 우리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죠.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오늘 저녁에나 시간이 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아, 저녁에? 네, 알겠습니다. 장소랑 시간 문자 남겨주시면 갈게요. 차주분이랑 만나기로 했고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알바 대타 좀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약속 시간이랑 장소가 문자로 왔고 시간이 다가올수록 굉장히 초조해졌어요. 사고를 낸 것도 처음인데 하필이면 벤츠를 그렇게 만들어놔서 더 무서웠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었고 차주분도 들어왔습니다. 생긴 것도 나쁘지 않았고 그냥 눈 감고 3번 하고 퉁 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남자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양심에 찔릴 일도 없고요. 주어진 5일의 시간 동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스트레스 때문에 이 짧은 기간에 살이 3kg나 빠졌더라고요. 약속한 날짜가 되어서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그때 사고 냈던 사람인데요. 네, 돈은 준비됐어요? 아니요. 저 그때 얘기하셨던 거 아직 유효한가요? 네? 뭐가요? 그때 3번 자면 없던 거를 해주신다고 하셨던 거요. 아, 진짜 하게요? 네. 제가 진짜 돈을 준비하기 힘들거든요. 3번 하면 수리비 없던 걸로 해주실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럼. 오늘 볼래요? 네. 그럼 오늘 어디로 가면 될까요? 문자 남길게요. 문자를 받고 오라는 장소로 시간 맞춰 갔습니다. 호텔엔 한 번도 못 가고 항상 모텔만 갔었는데 돈 많은 사람이라 그런지 호텔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알려준 호수를 찾아 배를 눌렀습니다. 진짜 왔네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와요. 나는 씻었는데 씻고 나올래요? 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막상 오니까 심장이 떨렸습니다. 샤워를 하고 가운을 입고 나갔어요. 침대 끄트머리에 살포시 앉았고 차주는 제 옆으로 와 앉아서 얼굴을 잡고 돌려 키스를 했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고 키스를 하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키스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키스를 하면서 침대에 누웠고 가운을 쓱 풀었습니다. 천천히, 때론 세게. 우리는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솔직히 나이가 많아서 별로일 거라 생각했고 빨리 끝내자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하고 싶었습니다. 연륜에서 나오는 무언가가 있다고 해야 될까? 너무 좋았어요.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들은
정말 비교도 안 됐습니다. 여자가 뭘 좋아하는지 잘 알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끝낼 거라 생각했는데 체력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대단했습니다. 오늘 좋았어요? 네, 저도요. 데려다 줄까요? 그러면 감사하죠. 차주가 집에 데려다줘서 편히 왔습니다. 생각보다 젊은 마인드를 가졌고 대화를 하다 보니 나쁘지 않더라고요. 하는 말로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마음에 들어서 제안했던 거였는데 선택하겠다고 할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저같이 돈 없는 대학생은 정말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또 만남을 가졌어요. 이번에도 똑같은 장소였습니다. 저번과 같이 샤워를 하고 나와서 했어요. 둘 다 저번보다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빨리 끝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더 기분 좋게 해주고 싶었어요. 오늘은 자고 갈래요? 그럴까요? 그날은 함께 호텔에서 자고 나가기로 했어요. 긴 시간 동안 지치지도 않는지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이 있다며 일주일 정도 다른 곳에 다녀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은 일주일 뒤에 보자며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일주일이나 못 본다니 아쉬웠어요. 제 마음은 이미 이 남자한테 넘어가 있었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한 미혼이더라고요. 왜 결혼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정도 외모에 능력 있으면 결혼은 안 해도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알바를 열심히 했고 평범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오늘 만남 시간을 문자로 보냈더라고요. 아쉬운 마음을 가진 채 항상 가던 호텔로 갔습니다.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지 오래 못 봐서 그런지 들어가자마자 끌어당겨서 키스를 하더라고요. 키스를 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웠어요. 그렇게 우리는 뜨거운 밤을 보냈고 마지막을 아쉬워라도 하는 듯 쉼없이 서로를 느꼈습니다. 뜨거운 밤을 보내고 800개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차주는 떠나고 없더라고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